정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헤르만 헤세에게 이제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었고 내면으로 향한 길을 걸었던 헤세는 작가이자 영혼의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의 소설들은 자기가 겪은 그때그때의 역사적인 현실과 자기의 현실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시대 자체를 작품의 주제나 대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헤르만 헤세의 일대기를 보통 작품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헤세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세세하게 연도별로 헤세의 개인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의 창작 시기가 이제 이분도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세의 초기 작품은 대체로 서정적인 자연 묘사나 시골 청년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전쟁과 자신의 결혼 전쟁, 이제 이따가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내면에서도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헤세의 중기 문학은 이제 자아에 대한 비판, 내면의 길, 정신과 자연의 통합 같은 인간 내면을 탐구해 나갑니다. 이런 성숙기를 거치고 헤세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면서 후기의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세계의 단일성에 대한 인식 도달이라는 관점으로 작품을 쓰게 됩니다. 주로 지식인과 정신세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몰두를 하는데 이는 정신세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 공존하고 있는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일과 조화로 이끄는 구도자의 길을 헤세 자신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립된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의 작품 황야의 일이 안에서도 많은 수많은 대립되는 장치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작품도 헤세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작품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작가 소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헤르만 카를 헤세입니다. 1877년 독일의 남부 소도시 칼프에서 개신교의 선교사로 계신 아버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와 당시 기독교 출판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돕고 있던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외조부는 유명한 인도 학자이자 선교사인 헤르만 군데르트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되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이제 전 남편을 이제 잃고 재혼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제자로 있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32살 때 재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5살 연상이셨습니다. 외삼촌은 일본에서 활동한 불교 연구의 권위자였다고 하고요. 어머니 형제가. 이 때문에 헤세가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독일에서 이 노자를 번역한 책을 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년에는 이 노자 사상이 심취를 해가지고 이 노자와 예술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헤세의 친형제들이 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헤세의 가족 사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형제들 사진이고, 이 헤세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선교사인 아버지 때문에 1891년 14살 때 개신교의 기숙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다음에 이거를 못 그 계신 학교의 그 규율과 법칙과 그런 것들을 버티질 못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도망쳤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헤르만 오후 2시에 실종,
소식 있으면 통지 요망. 이렇게 집에다가 정보를 보냈다고 하고요. 헬세는 다음날 정오에 어느 사냥꾼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 기숙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규율 위반으로 8시간 동안 이 헬세를 감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헬세가 가족한테 편지를 썼는데,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합니다. 저녁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어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14살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때 신경쇠약증이 좀 발병을 했고, 정신병원에서 3개월 정도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7살 연상이었던 여자에 대한 짝사랑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1893년에 16살 때에 이제 도저히 이 학업을 연장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학업을 중단을 하고요. 1894년부터 95년대에 17살 정도에 시계 부품 공장 연습부품으로 일하다가 이후에 서점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 이제야 헬세의 문학적인 입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1899년에 첫 번째 시집과 산문이 나오게 됩니다. 1901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계속 합니다. 190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03년에 서점을 그만두고, 다시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헬세에게 이탈리아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탈리아 파시즘을 만든 무솔리니가 이 당시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페터 카멘친트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빈 농민상을 수여를 받고 작가로서의 이제 입지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진 작가였던 미아 베르누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햇세보다 9살 연상이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녀는 개인 사진 스튜디오를 오픈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자신의 일에 되게 입지가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헬세와 결혼을 서둘러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헬세하고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헬세의 유일한 자식들이고요. 여기 사진이 이게 미아 베르누이입니다. 약간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 미술 작품에 나온 그 미술 작가 눈썹이 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아 베르누이가 찍은 이런 사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 작품들이 지금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헬세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스위스 국경 근처의 시골 마을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게 그 집인데요. 이 집을 헬세가 집을 지었다는 썰로 헬세가 건축가로도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집은 부인의 아버지가 무이자 대출로 해가지고 땅 터전을 제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이었던 건축가 힌더만이 이 집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나가던 작가였던 부인 미아는 이 몸이 건조한 시골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아들을 낳고 가사 일은 많아지고 헬세는 또 이 당시에 채식주의자를 부르짖고 상점 하나 없었던 이 시골 마을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헬세가 또 채식주의 교회에 가입을 하고 임시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벌거벗은 채 혼자 지내고 막 담요 한 장에 의지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주일 동안 단식도 하고 막 그런 기행을 조금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미아는 많아진 그 가사일 때문에 혼자 이제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아진 가사일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전에 누렸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힘든 가사일들을 그녀의 이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세와 미아 베르누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 다정하게, 헤세는 다정한 것 같은데 부인은 좀 다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들, 이게 마르틴 헤세거든요. 큰아들인가? 아무튼 아들 헤세고요. 그리고 밑에는 손자 헤세입니다. 1906년에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 가정과 교회 학교의 고루하고 위선적인 권위에 맞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녹여놓은 자전적인 요소가 담긴 작품입니다. 거의 자서전이라고 할 정도로 헤세의 어릴 때의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건 1906년도의 헤세의 모습이고요. 1910년에 게르트 루트라는 음악소설을 출간을 하고요. 1911년에 부부 생활의 환멸을 느껴 화가였던 친구 한스 슈르트 체네거와 함께 인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 많은 해결책을 인도에서 좀 찾고자 했으나 정작 그곳에서는 자신의 조금 건강이 악화가 되고 기후재난, 가난, 더러움, 우상화되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이 불교 사상에 대한 것들을 보고 더 불안감이 더 심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1912년에 드디어 집을 팔고 베른으로 이사를 했지만 부부 관계는 역시 회복되지 않았고 이 미아는 조울증이 더 심각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때의 이야기로 해서 로스할데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뒤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헤세의 초기 작품 세계입니다. 이제 헤세의 중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발발을 하게 됩니다. 헤세는 세계대전 당시에 반전주의자였고 구급파들이 애국주의를 반대해서 독일에서는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지원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복무 부격적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나름대로는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전쟁 포로 후생사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전쟁 포로들과 갇혀있는 그런 억류자들을 위한 잡지 같은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는 헤세가 후에 이제 예술가들이 독일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했음에도 자신은 약간 이제 독일이 승리를 하기를 기원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반박하는 좀 그의 글들이 좀 남아있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반전을 하면서 또 속으로는 이 황야의 일기에서처럼 속으로는 또 자기의 나라가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헤세는 40살의 나이 정도부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헤세의 그림에는 사람이나 동물은 없고 산, 강, 풀, 꽃, 나무, 구름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은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정원사 헤세 단 한 점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혜린 6호 수필집이라고 수필집이었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에 독일 유학 시절에 헤세로부터 수채화 엽서를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전혜린님은 우리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칭호를 받았던 번역가였고 갑작스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이자님의 인생책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에서를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고요. 그래서 헤세하고도 이렇게 엽서를 나눴던 그런 분이시고요. 1914년에 로스할데라는 화가 소설을 내게 됩니다. 1915년에는 코놀프를 발표를 하고요. 1916년에는 청춘은 아름다워라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정신병 약화와 막내 아들이 또 중병에 걸려가지고
자신도 뭐 신병 같은 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정신적인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였던 랑 박사에게 오랜 기간 또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헤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헤세와 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된 책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융하고.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감이 되고요. 1919년 그 해에 데미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이제 정신치료를 받았잖아요. 이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 작품이 이제 독일 시인인 헬덜린의 친구인 아이작 폰 싱클레어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서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으로 폰탄의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이 폰탄의 문학상이 신인 작가에게만 수여가 되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세가 자기 이름을 이제 밝히고 나는 신인 작가가 아니니 이 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헤세의 작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쇄부터 8쇄까지는 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이제 9쇄부터는 이제 헤르만 헤세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난 이 닷새 후에 꿈속에서 데미안의 등장인물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으며 치료를 통해서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융의 심리학이 데미안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세가 이 데미안을 기점으로 이상주의, 낭만주의, 신령주의, 신미주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헤세는 뿔뿔이 흩어진 자식들과 정신병원에 있는 아내를 놔두고, 이게 중요해요. 놔두고, 식구들을 모두 놔두고 스위스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지필의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다시 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1920년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1921년에 창작 활동의 위기를 느껴서 칼 구스타프 융을 직접 전에도 잠깐 만났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정신 분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시타르타를 드디어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헤세가 이제 45살의 나이인데요. 이 작품이 데미안과 같은 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헤세가 이야기를 했고, 다만 시타르타에서는 자기 실현의 길이 예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주인공이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타르타는 이국적인 장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책이다. 아시아의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달리 개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시타르타는 내가 인도 사상으로부터 해방된 것의 표현이다. 나는 30살의 불교 신자가 되었지만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인도 출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구해준 길은 시타르타를 거슬러 올라가며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미아가 헤세와의 이혼을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미아는 이제 헤세보다 1년 더 살았다고 하고요. 바로 이혼하자마자 1924년 루스 벵거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웃에 살던 스위스의 벵거스 가족과 친분을 쌓고 지내다가 그들의 딸인 루스 벵거와 사귀게 되는데 헤세와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차이가 납니다. 딸내미를 훔쳐간 거죠. 네. 루스 벵거가 이제 가수였는데요. 가수였던 루스 벵거가 수많은 애완동물을 또 길렀다고 그래요. 뭐 개, 고양이, 앵무새 등등등 뭐 많이 길렀는데 이 때문에 또 헤세가 좀 짜증났어요. 글쓰기에 이제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정신산란하고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었고 또 이 루스 벵거가 또 폐 건강이 또 안 좋아지면서 요양원을 막 여기저기 막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 사이가 또 멀어졌고 헤세 자신도 눈병, 관절염, 좌골 신경통 등으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 또
1927년 황야의 1위를 발표 후에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헤세는 독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념의 다름으로 배척과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는 그래서 스위스 국적을 취득해서 스위스의 시민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루스뱅거 사진입니다. 아버지와 딸 같지 않습니까? 이제 1925년 요양객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양객, 이 루스뱅거가 계속 요양원을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또 만든 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스 만을, 그 유명한 토마스 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야의 1위의 작품을 위해서인지 그는 가면 무도회를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 아픈 와중에도 실제로 춤 교습도 받았다고 합니다. 1927년에 황야의 1위를 발표를 하고요. 이 작품은 헤세 개인으로서는 가정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의 산물입니다. 주인공 하리 알런은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과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친구 이름인 헤르만이었잖아요. 그걸로 보면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속에 많은 장소가 헤세의 바젤과 취리에서의 경험에서 유래를 했고 파리의 하숙집에 있었던 나무마저 지금까지 실존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작품과 삶이 뒤엉켜서 헤세의 머릿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정신병 환자의 이야기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병 환자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치유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작품이라고 그러고요. 절망한 사람이 아닌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헤세는 말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1960년대에 프랑스의 반문화 운동, 대학생과 천만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던 그런 68 운동, 68년 세대의 그런 운동하고 이 미국의 60년대 후반의 히피 문화의 열풍 속에서 이 황야의 1위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파격적인 매춘부나 그런 마약의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히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작품이 발표될 당시에는 독일이 서구 문물에 특히 미국 문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마약, 술, 음악, 여기 나왔던 재즈 같은 거, 춤, 기계 문물, 라디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라 안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도 이런 장치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독일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함이 자신의 나라를 좀먹고 다른 서구의 나라들처럼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전쟁으로 좀 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헤세의 중기 작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헤세의 후기 작품인데요. 1930년 나르치스와 골드문드, 어떤 분 읽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발표를 했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와 사랑이라는 번역본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르치스와 골드문드, 그 두 개의 상반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와 사랑, 이렇게 상반되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서로 정반대되는 삶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 둘의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지향하여 양극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독일의 성장소설의 토석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카를 융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기 실현이라고 보고 있는데, 헤세는 그런 융의 개념을 자신의 소설에서 펼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나 니체 철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31년 또 니논 아우슬렌데르라는 18살 여자와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자꾸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유리알 유이 집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보면은 니논 헤세입니다. 니논은 14살 때 헤세의 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헤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서로 간의 서신을 주고받다가, 이제 그런 펜팔 러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의학과 철학을 공부를 했고, 후에 캐리커처 작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헤세와는 1922년부터 처음 만남을 시작했고, 그들은 1926년부터 사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둘 다 유부녀인 상태였습니다. 바람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서로 이제 다 별거 중인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1927년부터 함께 살게 된 그들은 결국 둘 다 이제 이혼을 하고 1931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니노는 헤세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책을 읽어주고 또 쓰고 모으고 하는 모든 작품 활동에 옆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헤세가 사망한 후에는 니노는 헤세의 유산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독일 문학보관소에 기증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문학관에 기증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녀는 헤세가 죽고 4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니논하고 헤세의 모습입니다. 1932년에 동방여행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게 됩니다. 1945년까지 독일에서는 이 헤세의 모든 작품, 거의 모든 작품들이 금서가 돼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42년에 유리알 유이가 이제 드디어 그가 1930년부터 시작한 작품을 12년 만에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죄악과 야만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기에 평화와 자유의 세상을 헤세만의 유토피아로 창조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1946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헤르만 헤세는 노벨 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유는 성장에 대한 관통하는 듯한 대담한 묘사와 전통적인 인도주의의 이상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헤세와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하고 왕복 서한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책도 나오게 돼 있고요. 1962년 헤세는 이제 85세의 나이에 병에 걸렸다는 것도 모른 채 혈액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꽤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처음 결혼해서 만든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아직까지 있는 집이고요. 현재는 에버바인 박사가 이 집을 복원을 해가지고 미아 헤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아 헤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1900년대의 사회개혁 운동을 연구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헤세와 새 여자들에 대한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본은 없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자들만 해가지고 이제 저의 이제 작품 후기는 이렇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으로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 데미안에서는 그 방황하는 모습이 주인공 데미안이라는 타인 또는 또 다른 자아에 의해서 아래서 뛰어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다르타에서는 그 아래서 깨어나온 자아가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었다면 오늘 황야의 일기에서는 내 안에 있던 자아라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수천 가지일 수도 있고 수만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타락하고 뭐 방황한 애들도 있고 뭐 착한 애들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 모습 또한 나의 본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척하지 말고 조화롭게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앞으로는 잘 살아가자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나올 작품 뭐 나르치스와 골드문스나 유리알 유리 같은 거를 볼 때 이후에 나올 작품들은 그런 자아를 다스린 이 신 같은 완벽한 존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뭐 구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후기입니다.
이제 생애 마지막까지 햇세는 계속해서 수채화를 그리고 음악을 듣고 정원을 가꾸고 시를 쓰고 낙엽을 태우는 거를 이제 취미로 했다고 그래요. 그는 음악과 미술과 뭐 여러 가지를 그런 예술적인 거를 사랑을 했고 평화와 자유와 사람을 사랑을 했습니다. 햇세가 사망한 후 지금 62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는 황야의 일기를 읽었고 그의 작품에서 그가 인생의 황혼 시절에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삶을 이끌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면서 이후에 살게 될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좋은 이정표가 되는 독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햇세가 죽기 몇 시간에 쓴 시를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글로리아 님이 최근에 소개를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책 이쁘다고 구매를 하셨는데 우연치 않게 시가 이런 시가 있을까 하고 딱 봤는데 이 마지막 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는 부러진 나뭇가지의 딸깍거림이라는 시입니다. 쪼개져서 부러진 큰 나뭇가지가 여러 해 동안이나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면 메마른 소리로 노래를 딸깍거린다. 잎도 없고 껍질도 없어. 텅 비어 활력도 없이 너무 긴 삶에 너무 긴 죽음에 지쳤어. 나뭇가지의 노래 단단하고 끈질기게 울린다. 고집스럽게 울리고 은밀히 두껍게 울리네. 한 여름만 더, 한 겨울만 더. 이렇게 몇 시간 전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가 다른 뭐 번역서에도 있는데 요거를 딱 봤을 때 다른 번역서에 있는 시보다는 약간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다라는 조금 느낌이 살짝은 들었어요. 근데 뭐 시니까 어떻게 해석 또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요 사진은 뭐 정원에서 일하는 햇세의 모습인데요. 햇세의 모습 뒤에는 항상 낙엽을 태우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취미였다고 그러니까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 좀 살짝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또 못 알려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모 후에 여러분들이 뭐 수정해 주실 거는 수정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